아름다운 연인이 갑자기 경찰의 침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전에 강제로 관계를 맺었고 이 사건은 급성 췌장염으로 인한 자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사건은 6년 동안 계속되었고 6번의 법의학 감정을 거친 후 범인이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그 사이 범인은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으며 매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밤 중국 랴오닝 안산의 소녀 천다이누는 친구 린리리와 함께 술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천다이누에 비해 린리리는 대단한 미녀였습니다. 1978년생인 그녀는 타고난 미모와 순수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왕슈는 안산시 시청에서 근무하고 아버지 린자용은 안산시 공산당 기율위원장 처장으로 그 위로는 몇 살 더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1997년 린리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안산시 과학기술위원회 부동산 개발센터에서 출납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리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으며 동료들과도 매우 잘 지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2000년 6월 29일 그날 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저녁 9시 30분 천다이누는 리리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바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린리리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 10층 1303호에서 급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잠시 후에 만나자고 했지만 30분이 지나도록 리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다이누는 휴대폰을 꺼내 린리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기 너머로 리리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리리는 그저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천다이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0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천다이누는 다시 리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리리가 전화를 끊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천다이누는 린리리가 1303호로 간 사람을 알고 있었기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의 공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린리리가 안 돼, 빨리 와. 충격을 받은 천다이누는 급히 1303호로 달려왔습니다. 방에 도착한 그녀는 린리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가 옷을 벗긴 후 아무렇게나 다시 입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안산시 철동구 형사팀도 10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침대 옆 탁자에서 흰색 가루가 묻어있는 호텔 메모지를 발견했고 그 후 음료수병과 컵 등 여러 증거물을 현장에서 수거해 떠났습니다. 6월 30일 새벽 1시 30분 리리의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본 린리리는 이미 차가운 시체로 팔에는 명확하게 긁힌 자국과 검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고 어머니 왕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린리리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호텔로 그녀를 불러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남자가 린리리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는 현재 가장 큰 용의자였으며 초기 조사 결과 린리리가 사망하기 전 누군가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리리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린리리는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여자였고 이것이 성폭행 사건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샹얼치, 나이는 21살로 최근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교통국 경찰로 임용된 신입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공직에 있는 고위 인물이며 다른 친척들도 모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중 샹얼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라면 통상적으로 최소 48시간 동안 경찰서에 구금되어야 하지만 그날 샹얼치는 그의 아버지에게 의해 끌려가 아버지의 직장에서 하루 종일 구금되었습니다. 7월 1일 린리리의 가족이 계속해서 문의하자 샹얼치는 결국 형사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리의 가족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단 6일 만에 샹얼치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린리리의 가족은 여러 번 항의했지만 경찰은 수사와 법의학 감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산시의 수사 기술이 부족하여 일부 위장 내 내용물과 몇몇 장기는 랴오닝성 공안청 법의학센터로 보내졌고 다른 부분은 철동경찰서 법의학자가 맡았습니다. 7월 13일 성 공안청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리의 몸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22살의 린리리는 건강한 상태였고 불면증을 겪은 적도 없었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호텔에서 약을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샹얼치의 침대 옆 메모지에서 수면제의 가루가 검출되었고 메모지와 음료수병에서 샹얼치의 지문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린리니는 분명히 약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리리의 가족은 철동경찰서에서 감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리리가 피해자라는 것이 확정되면 샹얼치를 구속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5일, 리리의 아버지 린자옹은 철동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감정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형사팀장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 법의학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린자응은 그 순간 샹얼치의 집안에 배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 법의학자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린자응은 다른 법의학 전문가와 연락을 시도하려 했으나 17일 철동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리리가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린리리가 호텔에서 잠들었고 잠자는 동안 급성 췌장염이 발작을 일으켜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리리의 부모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하던 딸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린자옹과 왕슈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대량의 췌장염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여러 권의 전문 서적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왕슈는 법의학 감정서를 들고 여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 결과에서 리리의 췌장에 염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왕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가족의 동의도 없이 부검을 당했으며 일부 장기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는 샹얼치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법의학 자격이 없는 의사였습니다. 게다가 샹얼치는 감시 거주 처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왕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의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시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왕슈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8월 29일 공안부에서 2명의 법의학자를 파견해 안산에서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왕슈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샹얼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리리의 몸에서 샹얼치의 체액이 발견되었고 이는 명백한 증거로 면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리의 가족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샹얼치가 빠르게 혐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샹얼치의 절친한 친구인 진모 씨가 증언했습니다. 리리가 샹얼치와 연인관계였고 리리가 나쁜 물질을 흡입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모 씨는 샹얼치의 친구로서 이런 말을 했기에 그 말이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리의 가족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리리의 오랜 친구인 천다이누가 안산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다이누는 하이난을 갔다고 전해졌지만 천다이누는 리리와 샹얼치가 연인관계였고 둘이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2명의 증인이 있었고 특히 천다이누의 증언이 있어 샹얼치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샹얼치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나는 리리와 연인관계였고 그날 밤 우리는 자발적으로 관계를 가졌고 그 후 나는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리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침대 옆에 있던 약은 사라졌다. 나는 리리가 과다 약물을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샹얼치의 명예훼손에 대해 리리의 가족은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자연사로 결론지었고 빠르게 화장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리리의 가족, 특히 어머니 왕슈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절대로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리리의 가족은 스스로 돈을 들여 큰 냉동고를 구입하여 리리를 그 안에 보관했습니다. 냉동고를 열어본 왕슈는 리리의 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거의 다 제거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슈는 딸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고 거주와 면직물을 사서 딸의 복부에 직접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딸의 억울함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딸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번째 감정 이후 리리의 가족은 여러 번 랴오닝션 공안청에 상소했으며 션양의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사건의 본질은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고 사건의 핵심이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리 가족의 상소 덕분에 2001년 2월 랴오닝성 안산시 공안국은 상급 기관으로부터 샹얼치 사건에 대한 감독 지시서를 받았습니다.
안산시 공안국의 지도자는 리리 가족의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을 했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마세요. 우리가 조정한 결과 샹얼치 가족이 6만 위안, 약 1211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왕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내 딸의 명예를 되찾고 범죄자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화 중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린자룽은 지도자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계속 눈여겨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몰래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류는 공안부에서 보낸 사건 보고서였으며 그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리리와 샹얼치가 연애관계였고 샹얼치가 리리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린자룽은 그제서야 누군가가 진실을 덮으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린 가족은 본격적으로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왕슈는 그동안 법과 관련된 글을 전혀 본 적이 없었지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 서적을 구입하고 법원에 직접 가서 참관하면서 법적 지식을 배우고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안산시 정치법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정하던 중 린 가족은 또 다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샹얼치가 갑자기 화려한 결혼식을 대대로 열었고 수십 테이블에 달하는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래 리리의 오빠는 2001년 설날에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리리의 사건 때문에 결혼식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리의 가족은 사람들이 웃지 않도록 결혼식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2001년 5월 1일 리리 가족은 아들의 결혼식을 개최했지만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두 노인은 안산을 떠나 상소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사건은 세 번째 감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리리의 사건이 계속해서 진전이 없자 리리의 가족들은 여러 차례 상소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1년 6월 린리리 사건은 안산시 검찰청 기술처로 이첩되었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검찰은 리리의 병적 조직 슬라이드와 표본을 법무부 상하이 검사센터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비용을 리리 가족들이 부담해야 했지만 가족들은 즉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왕슈는 감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비로 3번에 걸쳐 법의학자와 함께 표본을 상하이로 보내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매번 왕슈는 딸의 병리조직 슬라이드와 표본이 담긴 용기를 꼭 품에 안고 마치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은 듯한 얼굴로 사랑과 슬픔을 가득 담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녀와 동행한 법의관도 차마 볼 수 없겠습니다. 2001년 9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리는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감정은 이전 2번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고 리리의 가족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사건은 다시 재심을 받게 되었으나 안산 측에서 다시 막혔습니다. 안산시 측은 법무부에서 리리가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만 말했지 그녀가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사건은 3달 동안 진전 없이 지체되었고 안산시 측은 리리의 가족이 리리의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하면 사건을 상해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샹얼치를 구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리리의 가족은 다시 한번 제4차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리리의 가족은 5천위안 약 100만 원을 자비로 지출하여 최고인민검찰원에 사법검사를 의뢰해 리리의 사망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리리의 가족은 상하이가 전국 최고의 법의학 기관이며 최고인민검찰원이 상하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인민검찰원이 결론을 바꾸지 않겠지만 사망 원인을 추가로 확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론도 리리의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고검은 여전히 리리가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리의 가족은 이번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리리의 화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왕슈는 다시 상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접수부서가 있는 곳이라면 왕슈는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각 부서에 간절히 호소하며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리리 가족의 끈질긴 노력에 따라 2002년 3월 안산시 검찰청은 청문회를 개최하여 리리의 사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리리 가족의 지속적인 압박 덕분에 안산시 검찰원은 이후 랴오닝성 검찰청에 문의했으며 랴오닝성 검찰청은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3월 전국에서 7명의 유명한 법의학 전문가들이 선양에서 5번째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번의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급성 췌장염 진단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기계적 질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감정 결과는 리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2003년 7월 시정부의 법정위원회와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안산시 공안국은 시경찰서 형사팀과 청동경찰서의 기존 수사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결성했습니다. 8월 11일 다시 한번 샹얼치는 형사구속되었고 2차례에 걸쳐 고의상해 혐의로 철동구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검찰은 2번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8월 25일 샹얼치는 다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리리 가족은 3년간이나 떠돌아다니며 5번의 법의학적 감정을 거쳤지만 결국 원점으로 되돌았습니다. 온 가족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 왕슈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년 동안 딸을 위해 뛰어다녀야 했고 거의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들에게 그냥 잊어버리라고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결국 이성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일반적인 수단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도 않고 청원도 무의미해 보였고 결국 절박해진 왕슈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초 왕슈는 다양한 자료를 들고 상소를 시작했으며 국무원과 인민대회당까지 갔다는 전원도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마침내 중앙의 고위 지도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앙 지도자는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이 사건이 매우 부당하고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 공안부가 이 사건을 특별히 감독하고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2004년 4월 8일 공안부는 션양리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5명의 형사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건 논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여러 가지 중대한 의문점을 발견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리의 사망 원인이 급성 췌장염인지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의학상식에 해당하며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췌장 조직 검사에서 염증의 징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오류가 단순히 의학 수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학 지식을 왜곡하여 감추고자 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산시 공안국은 3급 기관의 지시를 받아 재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결성했습니다. 2004년 10월 12일 샹얼치는 3번째로 형사구속되었고 판진으로 이송되어 다른 지역에서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6차 감정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2명의 소위 증인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수사팀은 리리의 오랜 친구인 천다인우가 하이난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수사팀은 반복적으로 천다인우에게 심리적인 작업을 진행했으며 결국 천다인우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거짓 증언을 한 경위를 털어놓았습니다. 리리가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날, 즉 2000년 6월 30일 본래 구금되어 있어야 할 샹얼치가 갑자기 천다인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다인우에게 거짓 증언을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이 파탄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큰 돈을 주고 하이난에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샹얼치의 집안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다인우는 결국 거짓 증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리리는 샹얼치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와 친분이 깊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단 2번 만났을 뿐 연애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샹얼치의 친구인 진모 씨에게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진모 씨는 샹얼치와 리리가 2번 만났다고 진술했으며 그는 오래전부터 리리의 아름다움을 탐내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샹얼치는 진모 씨에게 리리를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지 상의했으며 진모 씨는 그에게 그냥 그녀를 객실로 불러서 강제로 할 수 없다며 약을 넣어라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후 진모 씨는 샹얼치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로 인해 적어도 샹얼치가 리리를 강제로 유인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리 체내에서 발견된 체액은 샹얼치가 실제로 행위를 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샹얼치는 명백히 상해살인이 의심되는 인물로 지목되었고 마침내 제6차 감정이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 9월 랴오닝청 션양시에 있는 한 대학의 법의학 감정센터는 리리의 사건에 대해 제6차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리리가 기계적 질식으로 사망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명백한 피해자 사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팀은 샹얼치를 공식적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샹얼치는 이미 결혼하여 아이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배경이 사라지고 타 지역으로 이송된 샹얼치는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저녁 8시 그는 전원호텔 1303호에서 미리 산 수면제를 음료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리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하고 다시는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9시가 넘어서 리리는 룸에 왔습니다. 리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샹얼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한 척 음료 한 잔을 따라 리리에게 건넸고 단순한 리리는 음료를 받아 마셨습니다. 리리가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샹얼치는 일부러 미루며 지금 다른 일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천다인우가 2차례 전화를 걸어 리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샹얼치가 주제를 얘기하지 않자 리리는 잠시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약 20-30분이 지나자 수면제의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리리의 몸에 힘이 빠지고 일부 감각을 잃었습니다. 샹얼치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지만 리리는 아직 의식이 있었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호텔의 방음이 좋지 않아 샹얼치는 리리의 비명소리가 옆방 손님에게 들릴까 걱정하며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 샹얼치는 리리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6년에 걸친 긴 시간과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2006년 5월 15일 안산시 중구민민법원은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심리하였으며 결국 샹얼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당했으며 17만 8,872위안 약 3,612만 원의 민사배상도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1년 후 랴오닝성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샹얼치는 모범수로 형량이 18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정치적 권리는 6년 동안 박탈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1년 5개월, 2004년에는 1년 3개월, 2016년에는 다시 6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리리의 어머니 왕슈의 끈질긴 노력과 위대한 모성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들의 권력에 눌려 억눌린 피해자들은 누구일까요? 일부 법의학 감정이 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불성실한 감정 결과와 그 뒤에 숨겨진 보호막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저희는 정의의 추구는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모든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더 완전한 사법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어야만 하며 특히 일부 권력과 이익 집단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법의 공정성과 법의학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누구도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뒤에 숨겨진 보호막 또한 밝혀지고 추궁되어야 하며 어떤 잘못된 결정이나 편견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의에 대한 고집과 사회에 대한 감시만이 모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모든 사건이 진정으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린다 앤더슨이라는 이름의 이 싱글맘은 새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매일 2가지 일을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어느 추운 밤, 그녀는 자신의 집 욕조에 누워 세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로 익사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린다의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바라볼 때 당신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나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은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뒤에 숨겨진 것은 인간의 탐욕, 왜곡, 그리고 냉담함입니다. 그럼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3년으로 돌아가 그 무서운 베일을 벗겨내고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직시해 봅시다. 미시소가는 온타리오 호수 서쪽에 위치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도시로 온타리오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7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토론토 지역 내에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7개의 주간 고속도로가 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도시의 위치는 다소 특이한데 호수를 사이에 두고 미국 뉴욕주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2003년 1월 18일 저녁 8시 30분경 미시 소가의 한 경찰서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울먹이며 자신의 엄마가 목욕 중에 사고를 당해 지금 욕조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소녀가 사는 집으로 달려갔고 2층 욕실의 욕조에서 이미 숨이 멎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이름은 린다 앤더슨으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자는 그녀의 두 딸, 16살의 산드라와 15살의 베스였습니다. 그녀들은 경찰에게 저녁 6시경 친구 2명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러 나갔고 집을 나설 때 엄마는 술을 조금 마시고 목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없어 이리저리 찾다가 2층 욕조에서 이미 숨이 멎은 어머니를 발견했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울고 있는 두 자매를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원래 그녀들은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연약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경찰은 방 안의 단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매들이 머물 곳이 필요했기에 산드라와 베스의 이모를 찾아 그녀들이 이모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집에 침입의 흔적이 없고 각 방의 물건들도 아무런 도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다가 사망한 욕실 내부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마치 린다가 목욕 중 스스로 익사한 것처럼 보였고 이는 전형적인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욕조에게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망사건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의심스럽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법의학자는 린다의 신체를 검사했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고 낯선 사람의 지문도 없었으며 다만 혈액 속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알코올 농도가 발견되었습니다. 100ml당 400m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허용 기준의 5배에 달하는 수치로 명백히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욕실 캐비넷 옆에는 2개의 유리잔이 있었고 그 안에는 고농도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변 탐문가 두 딸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린다가 매일 술을 마시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정말로 술에 취해 욕조에 빠져 익사한 것일까요? 린다 앤더슨은 1959년 폴란드의 포들라시에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자란 그녀는 어떤 계기로 인해 먼 캐나다로 건너가 정착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로 이주했으며 이곳의 풍토와 사람들에 대해 매우 만족했습니다. 더불어 그녀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이상형인 카루빈을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았고 곧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1987년 린다는 첫 딸인 산드라를 출산했고 이듬해에는 둘째 딸인 베스를 낳았습니다. 원래 이 가정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네 식구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이었고 린다 역시 미래에 대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이 행복한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루빈이 외부의 유혹에 빠졌는지 아니면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내와 두 딸을 무정하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후 카루빈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두 딸을 키우는 무거운 책임이 한순간에 린다의 어깨 위로 전부 떨어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돈을 벌면서도 집에서 딸을 돌봐야 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낙천적이었던 린다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술로 자신을 위로하며 현실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걱정과 근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자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줄 수 없었고 세 식구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다투기도 했죠. 몇 년을 버틴 끝에 린다는 집에 남자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결국 새로운 남자친구 더그를 만나 곧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더그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착실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나름대로 화목하게 지냈고 린다는 더그와 함께 아들 로버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주 화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산드라와 베스를 향해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린다가 집에 없을 때 더그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산드라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계부의 학대에 맞설 방법이 없었고 더그의 협박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가까운 교회 목사에게만 몰래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목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산드라에게 계부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엄마에게 말하겠다 라고 경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고 자매는 계속해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2001년 더그의 가정폭력이 드러나면서 그는 다시 유죄 판결을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2번의 실패한 결혼은 린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다시 새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산드라와 베스는 이미 컸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동생을 돌보는 일은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내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컸습니다. 고민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녀의 알코올 의존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셨고 자주 자신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도 술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이 상황은 주변 이웃과 린다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몇몇 사람들을 탐문한 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사망했을 때 욕실 캐비넷 위에는 2잔의 보드카가 놓여 있었고 법의학자는 부검 보고서에 사망 원인을 익사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녀의 체내에서 높은 농도의 알코올이 발견되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린다가 오랫동안 술에 의존해왔던 사실과 두 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자신들이 처음에 과하게 의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음주로 인한 익사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린다는 생전에 자신을 위해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녀가 사망한 후 보험금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각각 13만 3천 달러,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3살의 로버트는 6만 7천 달러, 약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산드라는 16살, 베스는 15살로 둘 다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모가 자매의 후견인이 되었고 자매는 이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모는 두 자매의 불행한 상황에 매우 동정하며 그녀들을 각별히 돌보았고 로버트는 린다의 다른 친척들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11개월 후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캐나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3년 12월 산드라의 친구라고 자칭하는 찰리라는 젊은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다며 이전에 큰 논란이 되었던 린다의 익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다름 아닌 린다의 두 딸 산드라와 베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경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두 소녀에게 속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건 당시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찰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 정보가 산드라가 직접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범행의 세부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찰리를 이용해 산드라 자매의 자백을 유도하는 잠입 수사를 계획했고 찰리도 경찰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찰리에게 감시 장비가 설치된 차를 제공해 비밀리에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찰리는 자주 산드라와 베스를 불러내 함께 놀았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원래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고 놀기 좋아했기 때문에 찰리의 초대를 항상 받아들였습니다. 찰리는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린다를 해칠 때의 과정과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두 자매는 아무런 경계도 없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사건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들은 범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들을 간섭하지 않고 큰 돈도 손에 얻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녹화된 모든 비디오와 녹음을 백업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모든 경찰관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들의 잔혹한 행위는 실로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녹음에서 경찰은 그녀들의 범행 과정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엄마 린다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안의 대부분의 수입이 술을 사는 데 쓰여 그녀들이 용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이나 동급생들이 예쁜 옷을 입고 다양한 장소를 오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들 역시 그런 생활을 꿈꿨습니다. 마침 엄마가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보험금이 2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없어진다면 그녀들은 적어도 13만 달러, 약 1억 7,80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이미 계획해 놓았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간 후 그곳에 작은 집을 사서 마당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마초를 심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두 자매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모친 살해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색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부터 흉기, 그리고 익사에 이르기까지 검색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본 끝에 결국 어머니의 술 중독 습관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농도의 술과 다량의 타이레놀은 간에 큰 손상을 주고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다량의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하라고 속여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1월 21일 경찰은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산드라와 베스를 체포하고 사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그녀들은 청소년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으며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따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청된 녹음과 감시 영상만으로는 그녀들을 유죄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 자매가 이 모든 것이 그저 상상 속 이야기였다고 주장한다면 경찰은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그녀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두 자매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저녁 그 시간 그녀들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으며 친구들의 진술과 식당의 CCTV 영상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지만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당시 경찰은 매우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고 여기에는 욕조의 물 온도와 물 깊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욕조의 물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초기 부검에서 린다의 사망 시점을 고려했을 때 범죄 전문가들은 사망 시간이 6시 이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로써 산드라와 베스의 알리바이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들의 컴퓨터에서 알코올, 타이레놀, 혼합 사용 등에 대한 많은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고 친구들과의 채팅 내용에서도 어머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친구들이 계획을 도와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재조사된 후 법의학자는 린다의 시신에서 채취했던 혈액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고농도의 알코올 외에도 안전 용량의 3배에 달하는 코데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의 증거들은 매우 강력했지만 경찰을 혼란스럽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베스의 3명의 동급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중 한 남학생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린다를 제거하는 계획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는 두 자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타이레놀 5정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 그는 전화로 린다의 머리를 물속에서 최소 4분 동안 눌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실로 충격적이었으며 그 역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머니 린다가 사망한 후 경찰의 의심을 피한 두 자매가 매우 거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어머니를 제거했는지 그리고 의심받지 않았는지를 여러 차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돈을 물쓰듯하며 예쁜 옷과 액세서리를 마구 사들이며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리 없었겠지요.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두 자매에게 살인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딸들이 모친을 계략적으로 살해하고 한때 법의 제재를 피했다는 이 뉴스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 캐나다 전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건의 전개가 너무 믿기지 않아
어디선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두 소녀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린다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부인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진실을 밝힌 검찰에게는 더 이상 자매들에 대해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검찰의 눈에는 범죄자를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며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11월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산드라와 베스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개별 신문에서 언니인 산드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먼저 유죄를 인정했으며 베스도 뒤이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녀들이 자백한 범행 과정은 이전에 녹음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취하게 하고 약을 먹인 후 취한 상태에서 욕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드라는 장갑을 낀 채 취한 어머니의 머리를 물속에 눌러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고 이후 급히 집을 떠나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을 얻어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다는 혼자서 내 식구의 가정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2가지를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오직 술로 자신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린다는 자신이 힘들게 키운 딸들이 돈을 위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오랜 계획 끝에 완벽한 범죄를 준비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진실이 드러나 그녀들에게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30년 동안 본 가장 강력한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2006년 6월 반년이 넘는 재판 끝에 두 자매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래는 종신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모두 18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의 청소년 범죄법에 따라 그녀들은 청소년 범죄자로서 최대 1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더 적었고 그녀들은 6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후 나머지 4년 동안은 중간 거주시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관리 감독을 받지만 감옥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녀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두 자매는 돈을 받은 직후 곧바로 사치스러운 소비를 시작해 체포될 당시에는 48,487달러, 약 6,64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회수되어 린다의 막내 아들 로버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두 자매에게 범행 조언을 해주고 타이레놀 5장을 제공한 남학생도 유죄 판결을 받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드라는 유죄를 인정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살 때부터 어머니의 남자친구 더그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그 악몽에서 구해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동생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겨우 더그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매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녀들은 어떤 희망도 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원한이 서서히 자라 결국 증오에 눈이 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상처를 겪었고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될 당시 산드라와 베스는 모두 18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름과 신분은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에서는 그녀들의 이름이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외부에서는 그녀들을 욕조 소녀라고 부릅니다. 현재 두 자매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고 신분이 비밀로 보호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생활 상태는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산드라는 출소 후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에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엄마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편 베스는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았으며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의 지도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시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매우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료 변호사들 중 일부는 사건 당시 그녀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회가 그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두 자매에 대한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캐나다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6년만 감옥에 갇힌 후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캐나다 청소년 사법법을 수정하여 범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미성년자는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하며 판결이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08년 기자 밥 미첼은 산드라와 베스 사건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악명 높은 욕조 소녀들의 진실된 이야기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2014년에는 산드라와 베스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퍼펙트 시스터즈가 개봉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영화는 데들리 시스터즈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다시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건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으며 허구적인 요소는 매우 적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 산드라와 베스가 어린 시절 겪은 상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그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증오, 돈에 대한 욕망, 범죄에 대한 무감각을 점차 키워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두 자매가 범행 후 보인 반응입니다. 그녀들은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친구들에게 완전 범죄의 짜릿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욕망의 미로 속에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가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의 씨앗이 잠재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트고 언제 자라날지는 우리 마음속 한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욕망이 인간성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listen, where are you from? Where'd you grow up at? I was actually born and raised in Siskiyou County in a little town called Montague, which is just east of Wairika. You're a country girl. Yes, I am a country girl. Yes. So graduated, went to West Valley, which is in Los Angeles. And then from there, this is actually my 14th transfer. 캘리포니아주의 한 존경받는 미모의 여성 경찰서장이 인터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녀는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캘리포니아 주 경찰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었는데 이유는 다름 아닌 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그 집의 개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 경찰서장이 석방된 후 테네시주에 있는 그녀의 소유지에서 기이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 결과는 믿기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여성 경찰관 줄리 하딩은 갑자기 켄터키주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마이클 하딩이 낯선 집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세 개 주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도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신 기술을 동원해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해 나갔는데 사건이 곧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줄리 하딩은 1973년에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경찰학교에 지원했습니다. 1999년에 엄격한 훈련과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줄리는 정식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줄리는 이 일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일에 열정을 쏟았고 뛰어난 업무 성과로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줄리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43살의 나이에 고속도로 순찰대장으로 승진했으며 동시에 유바서터 지역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젊고 성공한 여성 경찰서장인 줄리 하딩은 직업적으로 매우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줄리는 자신의 업무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자선 활동을 좋아하는 여성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외에도 줄리는 자원봉사 활동에 열정적이었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줄리는 본래 아메리칸 풋볼에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마을의 젊은이들을 조직하여 매우 정기적으로 훈련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줄리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뜻밖의 부상을 당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팀원들을 걱정했습니다. 줄리는 자주 목발을 짚고 현장에 나가 팀원들을 응원했으며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복귀하여 매주 어김없이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원봉사 외에도 줄리는 자신의 직장 경험을 기꺼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줄리처럼 경찰 업무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줄리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업무 경험과 직업적 조언을 세심하게 공유했습니다. 또한 경찰로서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줄리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며 줄리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를 진실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와 그녀의 남편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줄리가 완벽한 여성의 전형으로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완벽한 그녀의 개인 생활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자신의 일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장기간 캘리포니아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한편 줄리의 남편 마이클은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전에 한번 이혼한 적이 있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줄리와 결혼한 후 처음에는 두 사람이 높은 집값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마이클은 세크라멘토에서 에어컨 수리점을 열었고 이웃들의 에어컨을 무료로 수리해주며 지역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이클과 줄리가 매우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와 세금 정책이 은퇴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함께 테네시주에서 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마이클은 먼저 세크라멘토의 수리점을 정리하고 테네시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클레이 카운티의 셀리나에서 에어컨 및 난방 수리점을 새로 열었고 그의 서비스 지역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곧 마이클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수리 기술과 서비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를 제외하고 낚시를 즐겼으며 이를 통해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는 이후 클레이 카운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지역입니다. 줄리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테네시주로 남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별거 생활은 두 사람의 감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친구들에 따르면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결국 끝이 났다고 했고 두 사람은 이미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모두 현재의 일과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감정이 결국 시간과 거리 앞에서 무너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말은 안타깝지만 두 사람은 가능한 한 평화롭게 헤어지기로 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매우 차분해 보였습니다. 양쪽 친구들 모두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곧 마음을 정리했고 심지어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9월 20일 53살의 마이클이 갑자기 외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 마이클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이클과 자주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는 그날 마이클이 들러야 할 곳은 신랑 들러리로 참석할 때 입을 옷을 찾으러 가는 의류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간에서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는데 약 일주일 후 친구들은 실종된 마이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기묘했습니다. 마이클이 발견된 장소는 그의 테네시주 별장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켄터키주 컴벌랜드 카운티에 있는 버크스필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물로 나온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한 부동산 중개인이 2명의 고객을 데리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는데 분명 빈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망해 있던 마이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마이클의 몸에서 여러 발의 총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매물로 나온 집은 마이클 것도 줄리의 것도 아니었으며 집주인과 이 부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사건 당일 오후에 마이클이 집 외부에서 에어컨 장치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사건은 명백히 고의적인 범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마이클과 그렇게 큰 원한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일까요? 테네시주 경찰은 마이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줄리에게 연락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줄리를 용의자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줄리는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테네시주나 켄터키주의 사건 현장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살해된 사건은 3개 주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켄터키주 경찰이 주도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FBI 요원에게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복잡했지만 여러 기관이 협력한 끝에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경찰은 2022년 12월 8일 세크라멘토 국제공항에서 마이클을 살해한 혐의로 60세의 남성 토마스 오도넬을 체포했습니다. 토마스는 캘리포니아 나파 출신으로 전과가 있는 인물이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거주해왔습니다. 2005년 그의 전 여자친구가 그와 헤어질 때 토마스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거의 1년 동안 토마스는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혔으며 심지어 그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주 그녀의 직장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2006년 토마스는 법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토마스와 마이클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토마스의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만 더욱 기이한 일은 토마스가 체포된 같은 날 줄리도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리가 체포된 이유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절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줄리를 고소한 사람은 바로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였습니다. 마이클이 사망한 지 약 보름 후 이 새 여자친구는 줄리가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아지를 훔쳐갔다며 테네시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강아지 찰리는 원래 마이클과 줄리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찰리는 줄곧 마이클이 돌보고 있었고 마이클이 사망한 후 그의 새 여자친구가 찰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새 여자친구는 경찰에게 만약 줄리가 원한다면 근처 경찰서에서 만나 찰리를 넘겨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줄리는 직접 그녀의 집에 침입해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리의 집 앞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2022년 10월 10일 줄리가 마이클의 여자친구 집 앞문에 다가가 계속해서 찰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인 10월 13일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줄리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매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찰리가 데려가진 후 그녀는 자신의 넷플릭스 계정이 해킹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그녀 혼자 사용하던 계정에 줄리라는 이름의 계정 소유자가 추가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이클 여자친구의 2번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12월 8일 줄리를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토마스도 체포되었지만 줄리의 구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줄리가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월 10일 줄리가 석방된 지 이틀 후 테네시주 경찰은 다시 한번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Saturday morning, we're at the bottom of a long driveway that leads to a home where they found 49-year-old CHP Captain Julie Harding dead. 현지 우체부가 한 주택의 외부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여성은 휴가 중인 줄리였습니다. 줄리는 석방된 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마이클과 함께 샀던 테네시주의 집으로 돌아가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줄리는 총격을 받아 자신의 집 차고 끝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주택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마이클의 친구에 따르면 줄리는 방 안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메모에는 마이클, 결국 당신이 이긴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후 경찰은 줄리가 사전에 계획된 살해의 피해자는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줄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대부분의 언론도 경찰의 이러한 관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경찰의 최종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줄리의 사건이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사건 전체를 더 큰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남편 마이클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그녀의 행동을 바탕으로 간단한 추론을 했습니다. 줄리는 이혼 절차 중인 마이클을 해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했으며 일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줄리가 몇 달간 이 일을 계획해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아내가 자신을 해칠까 걱정된다고 대화 중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줄리와 마이클을 잘 아는 친구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이클과 오랜 시간 알고 지냈으며 줄리와 마이클 모두를 잘 아는 한 사람은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클이 지난 15년 동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을 지켜주었고 수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회사를 설립하도록 격려했으며 가장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클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였지만 좋은 배우자는 아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외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이클은 불법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거의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클의 삶은 빠르게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그의 사업도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재정 상태도 매우 어려워져서 마이클은 테네시주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악화된 상황 속에서 마이클은 줄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마이클이 테네시주에서 은퇴 생활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줄리는 두 채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2019년에 테네시주에 호수 전망이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줄리가 사건을 당한 그 별장이었습니다. 줄리는 항상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그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자고 요청했을 때 줄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그 집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줄리와 마이클의 관계는 매우 나빠졌습니다. 줄리의 친구에 따르면 줄리는 남편 마이클에 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초에 클레이 카운티 경찰서는 줄리의 친구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줄리가 셀리나로 돌아온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친구는 경찰에게 줄리와 마이클의 집에 가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줄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가슴에 녹색 레이저가 겨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계심이 매우 강했던 마이클이 종종 레이저 조준기를 사용해 자신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야 마이클은 경찰관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줄리와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줄리는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곧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경험은 경찰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2년 5월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잃은 줄리는 마이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마이클은 실종되었습니다. 줄리의 친구는 줄리가 강아지를 훔친 사건에 대해 사실 그녀가 여러 차례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와 대화하려 시도했지만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공동 친구들은 줄리가 마이클에게 충분한 이유로 복수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만약 줄리가 마이클을 해치려고 했다면 스스로 직접 행동하고 현장을 자위행위로 위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는 매우 똑똑하고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용해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은 그녀에게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줄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줄리가 이혼과 남편의 배신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친구들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줄리가 누군가를 고용해 마이클을 해칠 가능성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왜 사망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단서도 매우 적은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마이클의 사건을 초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중요한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컴벌랜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토마스가 마이클을 해친 사건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판사는 토마스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승인했으며 보석금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월 22일 토마스는 세크라멘토 교도소에서 켄터키주 경찰의 관리로 이송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첫 공판에서 토마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수사관들은 마이클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토마스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공개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줄리의 의심스러운 자금 인출 기록이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줄리는 남편 마이클에게 알리지 않고 캘리포니아의 한 은행에서 7만 3천 달러, 약 9,9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줄리는 다시 한번 마이클에게 알리지 않고 테니시주의 한 은행에서 10만 2천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4일 줄리는 테니시주의 다른 은행에서 4만 7,700달러, 약 6,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이 몇 건의 대규모 인출만으로는 줄리가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토마스와 줄리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발견한 것일까요? 조사 결과 경찰은 토마스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에도 2022년 8월 29일에 선불폰을 구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불폰은 나중에 마이클을 빈집으로 유인하는 데 사용된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선불폰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줄리와 이 번호의 소유자는 총 194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7일 토마스의 유류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러 차례 베라이즌 통신사 사용자와 통화를 했으며 이 베라이즌 통신사의 사용자 신호는 줄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우드 포레스트 애비뉴 5620번지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토마스가 그날 줄리의 집을 방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마스의 휴대전화 신호에 따르면 그는 9월 18일에 비행기를 타고 테네시주 내슈빌로 왔습니다. 9월 19일 토마스의 선불폰과 줄리 사이의 전화통화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날이 바로 마이클이 피해를 입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는 9월 19일 이전까지 마이클과 어떤 통화를 한 적이 없었지만 경찰은 9월 19일에 토마스가 선불폰을 사용해 마이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켄터키주의 빈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이클은 그 빈집에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테네시주에 사는 마이클이 왜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을까요? 알고 보니 마이클은 토마스로부터 집에 에어컨 수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9월 19일 마침 그날 마이클은 켄터키주의 한 옷가게에 들러 신랑 들러리 의상을 찾아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는 어떻게 그 빈집에 들어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속일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이것이 사실 매우 간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는 단지 판매자가 집을 빨리 팔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 위해 전자도어락을 설치했는데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었고 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언제든지 고객을 데려와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빈집의 잔디밭에 판매 중이라는 광고판을 세워두었고 그 위에는 판매자의 부동산 중개인 이름, 전화번호, 소속 부동산 회사 등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토마스는 사실 9월 초에 이미 그 집을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집을 범행 현장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9월 19일 토마스는 먼저 그 집에 와서 확인한 후 집이 여전히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며 구매 희망자가 집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토마스는 부동산 회사로부터 전자도어록 비밀번호를 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 설명을 들을 때 사건이 그리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마이클을 빈집으로 유인한 사람이 사용한 것은 선불폰이었는데 이 전화는 사용자 신분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실명 인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토마스가 전화를 건 사람임을 확인했을까요?
이 부분은 FBI 기술부서의 데이터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선불폰을 개통한 후 그 전화기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전화 신호와 토마스의 이동 경로를 비교해 토마스가 그 선불폰의 사용자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대한 네트워크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토마스는 콜로라도의 한 카지노를 방문한 후 그 카지노 호텔에 이틀밤을 묵었습니다. 이때 선불폰의 신호도 호텔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마스는 오클라호마의 털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선불폰 신호도 같은 시기에 털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9월 2일 토마스가 운전하던 2020년 토요타 툰드라가 오후 2시 46분에 캔자스주 카노라도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때 선불폰의 신호도 같은 장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9월 3일 선불폰 신호는 오전 9시 15분에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에서 나타났습니다. FBI는 토마스가 그날 현지의 홈투 호텔에 있는 스위트룸에 투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9월 19일 교통감시 카메라에는 오전 12시 55분에 토마스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타 툰드라 차량이 켄터키주 버크스빌 법원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선불폰 신호도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불폰 신호가 9월 19일 오후 4시 49분에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빈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클이 사망한 지 2달 후인 11월 29일 줄리를 감시하던 FBI 요원은 토마스가 자신의 차량을 줄리의 집에서 800m 떨어진 한 커뮤니터 서비스 센터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는 주차하기 전에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 줄리의 집과 주차장 사이를 여러 번 왕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토마스와 줄리가 모두 반수사에 능숙한 인물임을 보여주었고 최소한 줄리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의 휴대전화 신호는 그가 그날 정오 12시 50분에 줄리의 집에 있었고 저녁 7시 40분까지 머물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은 12월 8일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텍사스로 향하려던 토마스를 체포했습니다. 토마스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연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텍사스에 있는 집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토마스의 여동생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로 전화를 걸어 줄리에게 토마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통해 토마스와 줄리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으며 토마스의 친척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줄리의 사무실을 수색했고 책상 위에는 롭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된 발렌타인 카드와 생일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토마스의 여동생은 동생의 별명이 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마이클의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경찰은 줄리가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라고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증거들은 이미 사망한 줄리가 이 사건과 확실히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찰은 줄리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줄리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상당히 수상합니다. 만약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왜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줄리 사건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토마스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월 26일 토마스는 켄터키주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마이클의 사망이 누군가의 청부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